원전은 길게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주들 지금 PER이 6배 안 되는 게 널려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나날이 성장하는데 대중의 관심이 없어서 맨날 무시받아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낫다라 봐요. 확실하게 돈을 풀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3배씩 3번 잡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기회 때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자산을 잘 찾아서 만든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21년도나 지금 같은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때 또 투자가 잘 돼서 3배가 3배가 되고 안녕하세요. 부인남TV의 부인남입니다. 요즘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아주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자산 시장은 계속 좋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 모시고 지금 자산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네네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테슬라 조금 좀 정리했다. 그러고 나서 또 쭉 빠지다가 또 다시 또 막 올라가고. 그렇죠. V자 반등했죠. 그러니까. 그때 저 기억나요. 여기서 1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나와가지고 맞아요. 좀 위험하다, 네, 정리해야 맞아. 된다, 한 20% 조정 얘기했었는데 21,000에서 16,000 언저리겠다 20%좀 조정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갑자기 트럼프가 관세를 돌변해버리면서 V자로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것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증시가 다시 또 저희 만났을 때 1월 중순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미국 주식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막 국내 주식 다들 막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도대체 지금 되게 스펙타클하게 바뀌고 있고 또 부동산도 지금 막 날리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자산 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결국에 지금 한두 가지 자산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때랑 빼야 될 때를 뭐를 보시면 되냐면 M2 통화량이라는 걸 보면 됩니다. 통화량. 결국은 돈을 풀면 자산이 오르고 돈을 거두면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돈은 계속 이제 찍어내서 늘려나가는데 우리가 기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이라는 거를 타겟으로 잡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돈을 찍어내는 M2 통화량 증가율은 한 5% 정도 됩니다. 연평균.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2%인데 돈을 5% 이상 찍어낸다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은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인 거죠. 코로나 때는 더 많이 풀었던 거고, 막 17%씩 풀었던 거고, 이제 2022년에 좀 돈을 줄이려고 걷어보다가 미국 증시가 발작이 났었죠. 2023년 3월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돈을 더 거두면 은행들이 자빠지는구나.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미국이 돈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 상태로 경기만 좋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만 좋고 다른 나라들은 안 좋았는데 이제 미국이 서서히 이제 돈을 좀 덜 풀기 시작하고 금리를 인하하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좀 돈을 좀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우리나라 현재 돈 푸는 속도가 전년 대비 6%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풀면 이제 두 자릿수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죠. M2 통화량이 급격히 늘어나던 구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산 가격이 거의 100% 올랐습니다. 100%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M2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에서 자산 가격 상승률은 거의 100% 일치하더라. 그러니까 확률이 비례해서. 그렇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든 올라가는데 아마 그때 현상의 재현이 될 것 같아요. 2021년 우리가 벌어졌던 그때 돈을 막 푸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영업자들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이 자영업자로도 가긴 갔죠. 나름대로 가긴 갔는데 문제는 상당 부분의 돈이 자산 시장으로 흘러버려요. 그랬었죠. 자산 시장으로 흐르니까 부동산 먼저 올라갔었죠.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주식 올라갔었죠. 동학개미 운동도 벌어지고 난리 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는 주식이랑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메이저 자산들이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건 오케이. 그런데 다 비싸지니까 우리 정크 등급의 자산들까지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버블 시절에 나오는 신호들이 몇 개 있는데 미술품이 오른다. 갑자기. 미술품. 막 물에 투자한다. 와인 투자한다. 그러니까 좀 이색적인 투자들이 늘어날 때 명품 사가지고 막 명품 테크하고 명품 테크하고 그럴 때가 이제 조용히 나와야 될 때거든요. 그때 대표적으로 정크로 많이 올랐던 게 김치코인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21년도에. 그때 이제 마지막 한번 버블을 벌리고 나서 22년도에 금리를 확 올리면서 전 세계에
자산 시장들이 내려왔었죠. 그러니까 우량 자산들은 그거를 견뎌내고 더 올라갔지만 정크 자산들은 그때 고점을 복구하지 못한 상황이 왔었어요. 이번에 25년도 하반기, 26년도 상반기 근 1년 동안이 또 그렇게 벌어지는 이제 재현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때도 뭐 금리 낮추고 뭐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먼저 좋은 것들 다 가고 예. 그러니까 이거 너무 비싼데 하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눈길을 돌리면서 이제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막 좀 우량주 가고 뭐 부동산도 예. 막 좋은 집 가다가 이제 옆으로 막 퍼져 나갈 것이다. 이번에 오른 이유는 딱 6월 달에 코스피가 한 50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코스피가 끝까지 안 오르다가 6월 달에 갑자기 오른 이유는 다른 나라들 올라서 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올랐습니다. 네. 선거 때문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새로운 정권이 딱 됐는데 공약부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보니까 많이 풀겠구나가 느껴진 거죠. 실제로 정책 봐도 돈을 풀겠다는 게 느껴지고 그렇죠. 또 돈을 풀어야 되는 정당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영업자 너무 어렵다. 기업들 좀 죽을 것 같다. 이제 고용 안 된다. 소비 안 된다. 그러면 돈을 풀어달라라는 게 지금 요구 사항인 거고 돈을 이제 푸는 게 될 건데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안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뭐 지원금이 한 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내년에 안 할까요? 추석쯤 전에 한 번 하고 연말쯤에 한 번 하고 내년에 설날쯤에 한 번 하고 뭐 1년에 3번, 4번씩 지원금을 풀게 되면은 추경을 한 100조 정도 써야 될 텐데 네. 그런 100조 정도의 돈이 갑자기 순식간에 시장을 유입이 빡 돼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당연히 자산 가격이 빡빡빡빡 올라가겠죠. 네. 말한 대로 이제 뭐 그 우량 자산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은 대부분 도 수출 위주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상승한 걸 보면은 수출 업종들 뭐 방산이나 뭐 이런 것들 빼고 보면은 내수주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결국은 뭐냐면 그 우리나라 그 정책적으로 돈 푸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볼 기업들이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얘네들이 많이 오른 거지 실질적으로 막 우리나라 기업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올랐던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돈이 풀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전에 뭐 학습 효과도 분명히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과거 데이터들 보면 결국에 돈 풀리면 자산 시장으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뭐 자산시장 가격의 상승은 뭐 예상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한 그 6월에 이제 선거 때 이제 돈을 푼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사실 돈을 풀어도 코스피 쪽은 예. 뭐 예를 들어 뭐 서학개미니 이제 뭐 미국 투자로 가면서 뭐 계속 지지부진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진 않잖아요. 이번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상승이 높을 정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알 거예요. 그 명언이 하나 있는데 네. 절대 미국과 반대로 가지 마라. 네. 그게 뭐냐면 대통령과 반대로 투자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 생기면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의 정책이 있고 그 당이 필수적으로 밀어주는 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산업들에게 뭘 해주겠어요? 국민들의 세금을 여기다가 몰아주겠죠. 네. 그럼 세금이 몰아준다는 건 뭐냐면 경기와 상관없이 이 정책의 수혜를 보는 업종들은 시장에 돈이 넘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수익을 잡고 매출을 잡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로 돈이 쏠리게 되는 현상이 나왔던 거죠. 네. 그게 말한 아까 뭐 이제 지원금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맞물리면서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많이 올랐죠.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오고 뭐 지원금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쓸 건데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로 쓰던가 연동되는 형태로 쓰던가 뭐 이래저래 하면서 그런 걸 쓰겠죠. 결국은 여기들의 이제 거래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결국 지금 신용카드 주식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여기 사용이 줄고 페이 쪽 사용이 많이 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시장의 주가가 올랐던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한국은 어쨌든 돈을 많이 풀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다들 네. 공감은 하실 텐데 그러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돈을 풀게 되면은 뭐 미국 주식 쪽도 같이 이렇게 유동성장이 되는 걸까요? 미국 쪽 같은 경우도 2년 내내 진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특히 23년도에는 은행들 파산할까봐 깜짝 놀라서 돈을 많이 풀었었고 24년도에는 재선하려고 민주당에서 네. 재선하려고 돈을 진짜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 보면 23년부터 24년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25년에 한 번 더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리면 딜레마에 빠져요. 재정 적자가 정말 심각해질 거고 인플레가 정말 심각해질 겁니다. 네. 지금 24년도에 풀었던 것들 때문에 지금 지표들이 25년 CPI들이 막 계속 자꾸 반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관세도 뭐 도입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상태가 나오는데 여기서 쉽지 않을 거라 봐요. 이번에 그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네. 트럼프 법안, 감세 법안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금 공격을 받았어요. 공화당 안에서도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돈을 더 푸는 법안이 나온다? 안 되겠죠. 지금 7월 말쯤 되면은 미국 재무부 잔고가 0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네. 국채도 단기채였던 거 장기채로 바꿔야 되는 이제 타이밍이 도래하면은 대출 이자가 이제 저리였던 게 고리로 바뀌는 시점이 도래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지금 금리가 떨어져야지 저리를 저리로 바꾸는데 저리를 고리로 바꾸게 생긴 거죠. 지금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0.9조 달러, 예산이 4조 7천억 달러인가요? 그쯤 되는데 거기서 0.9조니까 5분의 1이 이자 갚는 데 썼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자가 1.5조 달러로 늘어날 거예요. 금리가 올라서. 그럼 돈이 없네, 0.6조 이제. 달러만큼의 예산을 빼야 돼요. 네. 그럼 그걸 빼야 되는데 국방비랑 대통령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밖에 없는데 국방비보다 지금 내는 이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럼 실제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 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돈을 더 찍어내고 싶지만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들어낸 게 스테이블 코인 전략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국채를 자꾸 누군가 사주게 해서 국채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국채 이자도 줄었고 그만큼 더 국채를 좀 발행해도 되는 거죠. 그 돈 가지고 재량적인 정책들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건데 다행히 좀 그쪽 시장이 괜찮아서 좀 그런 버퍼가 좀 남아있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돈을 더 찍어내기에는 정치적인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유동성이 M2가 크게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지금 딱 전고점에서 지금 딱 멈춘 상태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호재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좀 호재로 할 만하기에는 그렇게 카드가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악재로 있었다가 잠시 까먹었던 악재들이 오히려 좀 달고 다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국도 뭔가 유동성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좋은 주식은 가고 뭐 아닌 주식들은 뭐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횡보 정도,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횡보 정도 수준이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개별적인 주식들, 뭐 AI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알아서 또 좋은 건 또 가는 거고.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뭔가 돈이 막 들어가는 건 아니다. 거꾸로 뭐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럴 거예요.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시기, 약달러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돈들이 이제 다시 아시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들 지금 보시면 AI 주식들이 많이 올랐지만 한 6개월 동안 횡보하는 게 보일 겁니다. 뭐 좋았다는 주식, 핫했던 주식들이 10배 정도 오르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오르고 계속 이제 그 횡보하는 상태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많이 올랐냐면 미국의 고배당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경기방어주, 담배주, 필립 모리스 1년 동안 78% 올랐고 AT&T라는 통신회사가 52주 최고가, 사상 최고가도 돌파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로 경기 방어주로 좀 돈이 좀 이동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달러 쪽이 약해지면서 이 돈들이 아시아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한국, 중국 뭐 몇 군데 없는데 조금 안전자산이라 생각하면 일본으로 갈 거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해보자 그러면 중국으로 가야 되거나 한국으로 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중 갈등이 해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돈이 과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국가는 되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대체제가 될 수도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괜찮게 좀 볼만한 투자처들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다 지금 뭐 약달러로 기조가 가고 있으니 환율도 많이 떨어졌고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한국은 뭐 내부적으로도 돈을 풀지만 외부 자금도 들어오니까 국장 자체는 좀 괜찮다. 그래서 보통 환율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이 하나 있거든요. 뭐야? 삼성전자. 근데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안 올랐는데 코스피가 어떻게 500이 올랐지? 대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불을 뿜으면 어떤 일이 될까? 코스피 한 3,600, 3,700도 이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유동성, 그러니까 거래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돈을 언제든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장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환율을 먹고 싶다. 앞으로 뭐 대한민국 원화가 한 5% 정도 오르겠다라 그러면 원화로만 바꾸면 5%를 먹겠지만 어쨌든 원화가 오르면서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좀 더 먹자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삼성전자를 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 사면은 삼성전자를 5% 먹고 환율로 5% 먹으면 10%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치는데 지금 보면은 의외로 또 그런 모습들을 안 보여줘요. 또 드론을 오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과거와 다르게 이번만 좀 외국인들 패턴이 달라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다크하게 보는 건 아니지 그런 우려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냥 코스피 200 정도를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어쨌든 돈을 더 풀고 싶긴 한데 뭐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뭐 지금 뭐 전쟁도 있고 뭐 이란 이스라엘 뭐 어느 정도 뭐 휴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외부 변수에서 오는 어떤 불안 요소 이런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요소가 첫째가 돈을 풀기가 부담스럽다. 미국은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게 1번이었고 두 번째는 결국은 세입과 세수잖아요. 네. 4.9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서 6점 몇 조인가의 돈이 빠져나갑니다. 6.3조인가에서 한 1.5조 정도 펑크가 나는데 그러면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세출을 줄이던가. 네. 세출을 줄이려고 해봤더니 도지도 만들고 뭐 하고 했는데 결국은 잘 안 되고 줄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늘리는 건 관세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관세에 대해서는 7월 9일 날 이제 상호관세 유예했던 것들이 재개가 될 거고요. 8월 10일 날은 중국이랑 유예했던 게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월 8월에 이것들이 터져야 되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이걸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 아니었나요? 4월 초에 트럼프가 그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다들 기겁을 했죠. 와, 저 진짜 저렇게 하려나 보다 이래가지고 시장이 기겁을 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보니까 너무 시장이 놀라네 이러면서 90일 유예라는 카드를 줘요.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은 요새 타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겁쟁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과감하게 나는 몰라 나는 뭐 미국이 죽든 누가 죽든 둘 다 죽든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과감하게 했으면은 아마 관세 체결이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90일 유예라는 카드를 쓰는 순간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랑 협상할 때 손해보는 협상을 별로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쫄린다 이거죠. 네, 어차피 미국이 보니까 이렇게 할 것 같네. 그리고 지금 무역 적자국 10대 적자국 중에서 아무도 미국이랑 협상이 완료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원하는 거와 그 나라들이 원하는 수준의 갭이 엄청 벌어져 있다는 거죠. 네. 협상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7월 9일인데 아마도 나올 만한 게 왜 다른 나라들은 7월 9일이고 중국만 8월 12일이냐. 그러면 한 달만 더 유예를 해달라 해서 아마 긴급 뭐 한 달 유예 정도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뭐 중국과 협상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관세가 협상이 되던가 그냥 이게 흐지부지 되던가 되지 않겠나가 시장이 생각하는 바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이미 선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더 추가 상승이 올까요? 추가 상승 또 할 수 있죠. 기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이게 거꾸로 트럼프 입장에서 갑자기 돌변해 버리면 타코라고 좀 사람들이 긁어버렸잖아요. 네. 그럼 그 긁힌 상태에서 또 유예하면은 또 이제 조롱당할 게 뻔한데 트럼프가 과연 그거를 인내하면서 과연 관세를 또 유예할 거냐. 트럼프의 대통령의 행동이 우리 예상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게 다 이건데 혼자 거꾸로 이걸 들었을 때 7, 8월에 또 어떤 쇼크가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최근에 뭐 헤지펀드계 뭐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레이 달리오 이분이 또 지금 대공황과 되게 흡사할 정도의 미국 부채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채 문제가 그러면 생각보다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뭐 진짜 한번 어떤 금융위기급의 뭐가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채가 너무 빨리 늘어나요. 네. 그리고 부채 이자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근 20년 동안 이자는 계속 떨어지니까 빚을 늘려도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실제 부채 이자가 안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도 그러니까 저금리로 쭉 갔으니까 이자가 안 늘어나니까 이거는 계속 찍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한 20년 동안 미국의 정책을 보면은 복지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돈을 계속 뿌렸던 거죠. 헬스케어라던가. 그러면서 결국 사람들 돈을 풀어주고 좀 그 개념이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의 개념에 더 가까운 이제 그런 정책들이 인기를 얻었던 거죠. 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코로나 이후로 고금리가 올라왔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금리가 안 떨어지고 금리는 고금리에서 덜커덕 해놓은 상태에서 부채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했던 이제 빚을 되게 잔뜩 져서 아파트를 샀는데 이자는 안 떨어지고 계속 이자는 나날이 올라가는데 생활비는 없어서 계속 아파트 그렇죠. 담보대출로 생활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한도가 찰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2009년에 아반떼를 사기 위해서 마통 3천을 뚫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자동차를 사고 나니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한 3년 뒤에 봤더니 마통 한도를 갚기 위해서 마통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통 한도가 꽉 차가지고 숨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를 다시 팔더라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차는 사라졌고 빚만 남은 상태가 된 거죠. 네. 미국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언제 터지냐의 관점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근데 지금 정책들을 보니까 고정지출이 다 잔뜩이라 세출을 줄일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고 그러면 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채 이자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면 침체가 좀 오래 오는 방법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높게 잡아서 감수하고라도 한 20년, 30년 녹이는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으로.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는 부채 상황이 어떤 문제냐면 정치 상황, 사회적 갈등이 돼서 미국에서 가끔씩 나오는 내전 상황 같이 이번에 그 시위 때도 보다시피 그게 네. 이제 지금 보는 시위는 정말 애들 장난일 수준으로 이거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까지 시위가 많이 번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물론 어느 정도 확률의 싸움이긴 하겠지만 그러면은 미국발 어떤 큰 위기 상황이 어찌 보면 더 확률이 높아진 건가요, 지금? 불안하다고 봐야 되나? 아니면 뭐 그래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좀 괜찮다고 봐야 될까요? 이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벌어질 정도의 우려는 아니라고 보고 이제 이걸 가지고 터지긴 터지는데 네. 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지냐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선수가 무릎이 수술해가지고 간신히 지금 이렇게 회복도 안 된 상태로 뛰는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 때 무릎이 다시 다칠까요? 다음 경기 때 다칠까요? 내년 시즌에 부상이 날까요? 이제 이런 것처럼 달고 다니는 폭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달리오나 이런 분들이 레이달리오도 그 리먼을 맞췄던 분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정확히 맞추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 트위터에다가 이 부채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부채 이자, 그러니까 미국이 거둔 모든 세수가 부채 이자를 갚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 도달할 거다.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이제 어떻게 재정을 유지할 거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져야 된다. 1번. 어떻게든 낮춰야죠. 예, 낮춰야 된다. 그리고 그 미국 국채를 또 사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게 누가 될 것이냐. 그래서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영구채란 얘기를 했던 거죠. 네. 100년짜리 이자 없는 채권을 다른 나라들이 사달라. 관세 대신 이거라도 사라. 네. 그럼 다른 나라들은 영구채니까 이자가 없잖아요. 인플레이션으로 다 녹아버리는 거죠. 100년 지나고 나면은. 실질적인 그냥 뭐 세금 거두는 돈 거죠. 뜯어가는 거죠. 돈 뜯어가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또 결국에는 사회적 혼란일 수도 있지만 더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미국이라는 게 뭐 군사력도 있고 하니까 뭔가 또 그 긴장감도 좀 네.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여간 미국 쪽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국장이나 뭐 이머징 마켓 쪽이 지금은 좀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인데요. 단기적으로는 한국 증시가 낫다라 봐요. 확실하게 돈을 풀잖아요. 돈을 네. 풀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던가 또는 이제 상법 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가진 유보금으로 배당을 늘린다던가 PBR 1.0 이하였던 기업들을 돈을 더 내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쨌든 주가 부양을 하라고 하겠죠. 네. 그럼 배당을 늘리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주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코스피에 좀 암적으로 주가 안 오르는 주범들이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삼성전자가 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막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재밌는 게 딱 적정 밸류대로 올라가진 않아요. 코스피가 기업 PER 적용하면 한 10배에서 12배를 적용하면 3,600에서 3,700이 원래 적정 밸류였던 거고 그동안 이제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 안 하고 자사주 매입 안 하고 성장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PER이 뚝 떨어지면서 8배, 9배 이렇게 거래가 됐던 건데 이제 배당 잘 주고 자사주 매입 소각 잘 해주면은 재밌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퇴직연금 같은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뭐 이제 원룸, 월세 받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배당주들에 주로 투자하는 배당주 ETF. 네. 근데 얘네들이 월배당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월배당 ETF인데 뭐 연간 5% 정도는 꾸준히 나오더라. 근데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금이 나날이 늘어나더라. 네. 여기로 계속 자산이 쏠려 나가겠죠. 그래서 배당 관련된 기업들, 뭐 지주사라던가 뭐 은행, 뭐 이런 좀 고배당 기업들이 좀 매력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네. 당장은 그쪽이 좀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코스피 뭐 5천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이건 먼 미래에 정말 잘 되면 그렇게 간다는 거고 당장은 3천 아까 6, 700 정도 이렇게 봐야 그게 될까요? 적정 밸류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광기라는 걸 계산해야 돼요. 근데 5천은 좀 너무 확 가니까 광기가 벌어지면 가능하죠. 광기가 온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달 동안 500 올랐어요. 네. 그럼 적정 밸류가 3,600 정도라 하면은 광기가 3번 붙으면 이렇게 3달이면 5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 봐요. 이게 이제 뉴턴이 했던 말 중에 하나 뭐냐면 대중의 광기는 계산할 수가 없더라. 네. 천체 물리학을 해보면 뭐 합니까? 광기가 계산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역사적 정고점을 또 뚫어버리면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쵸. 지금 3,300도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규제를 막 때리면서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규제를 안 하고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수 있도록 서포트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하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국가가 처음으로 이 시장에다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정책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배당 분리 과세가 되면은 이제 대주주들, 기업의 오너들도 배당하는데 부담이 없어져요. 네.
기존에는 배당하면은 거의 50% 가까이 세금으로 떼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낮춰주겠다. 거기다가 PBR 이제 뭐 1 이하의 기업들은 조금 이제 약간 좀 징벌적인 게 들어오겠죠. 그런 것들. 거기다가 상법 개정 들어오면서 외국계 자본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적대적 인수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럼 적대적 인수를 막으려면은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야금야금 늘어나게 만들어야 되고 자기들도 돈 되면 사들여야 되고 아니면 주가를 많이 올려놔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지주사가 있고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10대 지주사 시총이 3조짜리도 있어요. 지금 올라서 이제 한 7조 되네요. 그럼 3조만 있으면 우리나라 10대 그룹을 그냥 통으로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야 돈 있죠, 외국도. 근데 계열사는 10조가 넘어요. 계열사는 뭐 10조, 40조 이런데 네. 지주사만 3조예요. 네. 그럼 지주사 먹고 이렇게 땡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에서 얼마는 그 적대적 M&A 공격이 들어올 거냐. 네. 이제 이런 우려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주사도 오를 거고 배당주도 많이 오를 거고 저 PBR들 오른다는 거냐면 기존의 코스피에서 안 올랐던 섹터들이 오르는 겁니다. 네. 거기에다가 경기가 좀 괜찮아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주도 업종들 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여기에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연말에 4천까지도 본다라 했던 얘기들이 그런 얘기였던 거고. 네. 만약에 우리나라 코스피 4천 돌파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할까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적정 밸류로 돌아갈까? 이제 김치 프리미엄 같이 붙는 거야 이제. 네, 그러니까 21년에 말도 안 되는 네.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은 광기가 붙으면 다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4천에서 1,000 더 올라가면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네. 저는 수건을 제작했습니다. 네. 코스피 5천 수건. 근데 거기까지 가면 대신 문제가 뭐냐면 네.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늘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눌렸던 게 올라가는 네, 거니까. 쥐어 짜서 올라가는 거기 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조조정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게 장기간 유지되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는 코스피가 나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중국발 수출이 늘어나는지 미국발 수출이 늘어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가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침체를 오히려 원하거든요. 네. 침체가 돼야 자기네들 재정 적자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거시경제는 계속 누르는데 코스피만 나날이 뚫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 거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21년도에 재현이 될까봐 그게 좀 네.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어쨌든 당장은 지금 분위기가 뭐 상당히 좋고 예. 그거는 어찌 보면 정부 정책 사실상 인위적으로 지금 돈을 집어 넣으려고 예.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오늘 이제 부동산 대책 나온 거 보면은 다 이제 대출 규제를 엄청 강력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부동산에 특히 이제 고가 주택으로 돈 못 가게 하려고 미리미리 지금 약간 막아놓은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돈은 풀 거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코스닥 코스피로 가게 예. 유도를 할 거라. 예, 거죠. 지금 두 군데는 규제를 못 하는 데가 있어요. 주식 시장은 오히려 서포트해주고 있고 네. 코인 시장도 서포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도 잘 팔리려면 결국은 코인 시장 거래액이 늘어야 스테이블 코인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잘 돼야 국채를 사주죠. 네. 국채를 사줘야 그 돈으로 추경 내서 다시 돈을 또 풀죠.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태로 추경이 가능해지겠죠. 이게 지금 딱 생각하는 구도인데 그러면 부동산이 오르면은 얘네들의 효과를 덜 보니까 이쪽을 지금 계속 누르는 거죠. 거기다가 수도권 위주로만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쪽으로 좀 돈이 넘어가봐라라고 약간 풍선 효과를 유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지방 쪽의 건설 시장이 조금만 살아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라도 경제도 조금 모양새가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그 기대했던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했던 모양새 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법 개정 지금은 약간 얘기가 좀 뭐 뒤로 갔지만 뭐 그건 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 분위기라면? 그리고 배당 분리과세가 사실 그거 되게 예전부터 얘기 많이 나는데 그게 네. 안 되고 있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돼버릴까? 이거에 대한 아직도 의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요새 많이 느끼지만 법이라는 거는 의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의지는 지금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입법을 하고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됐고 그 정부가 국회의원 상당 부분을 지금 네. 장악한 상태에서 마치 트럼프가 이번에 되고 나서 상원 하원을 다 장악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다 정권 초창기예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다 할 수 있죠. 시기인 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랑 역행하는 베팅을 할 거냐, 그거를 그냥 순풍을 타는 베팅을 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건 상관없이. 네. 예. 그러면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주식 중에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섹터도 있겠지만 저 PBR, 그러니까 여전히 PBR이 되게 낮은 그런 곳들은 앞으로 상당히 뭐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인위적인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 할 거예요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좀 배당을 낸다던가, 그러니까 좀 저PBR인데 돈을 못 버는, 막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가진 게 아니라 막 설비로 가진 이런 네. 자산들 말고 현금을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현금은 쌓아놓고 하고 있는 사업은 좀 그렇게 매력 있는 사업들은 아니고 네. 가진 땅도 많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재무 개선을 하겠죠. 배당을 한다던가 자사주 매입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런 그냥 배당도 안 하고 짠돌이 회사가 갑자기 7%씩 배당을 때린다. 네. 그러면 갑자기 배당 수익률만큼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예, 그게 또 1번이고 두 번째는 뭘 보셔야 되냐면 상법 개정 수혜주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CEO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코스피 욕을 매기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장 주식 뭐 언급하면 안 되니까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골프장, 우리나라 골프장은 다 적자입니다. 적자인 이유가 골프 카트는 사장님들 개인 회사가 돌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골프 카트를 사와서 6개월 정도면은 카트 값인데 렌트 값을 줍니다. 네. 그러면 그 골프 카트 6개월 값을 주고 난 다음부터 한 3년, 4년 쓰게 되면 그 렌트비는 그냥 회장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돼요. 그러면 골프로 나올 만한 수익만큼 렌트비를 같이 올려서 네. 계속 돈을 다 뒤로 빼는 거죠. F&B로 빼든 뭐 카트로 빼든 다 빼고 나면은 골프장은 나날이 적자고 사장님의 개인 자산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상법 개정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기업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다 골프장 이익으로 집어넣어야 되겠죠. 네. 그럼 골프장이 갑자기 적자 기업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으로 탈바꿈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번에 상장사에서도 뭐 거푸집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회사도 그렇게 그런 사례로 되면서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회사의 이익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자들과의 신뢰성이 그동안 없었던 게 코스피 시장이었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룰이 공평하다, 번 돈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찍힌다라는 것만 보여주면은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굳이 그 골프장 그 주인 그 오너를 제가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 상속세, 증여세 50% 그쵸, 때리고 예, 맞아요, 그다음에 맞아요. 배당 예. 소득세 막 50%씩 때리는데 그럼 나는 그뭐 상장에서 예. 뭐 하냐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찍을 때리면 당근도 줘야 되는데 같이 그게 해야죠. 예. 배당 소득세 이거 개정 분리 과세다. 사실 그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 하면 네. 굳이 그렇게 뭐 이렇게 돈을 뭐 카트로 빼고 뺄 이럴 필요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없잖아요. 예, 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 예. 찍는 거죠, 그냥. 저는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상속세는 좀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 상속세가 세금을 두 번 내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죠. 소득으로 벌고 상속세를 한번 또 내는 것도 그런데 뭐 상속세를 대폭 낮춰주지 못하겠죠. 사회 분위기상 조건부 감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좀 고용을 확실하게 많이 늘려놓은 게 막 10년 동안 전보다 뭐 2배 이상 늘렸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에 대해서 좀 많이 탕감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오너들이 좀 고용을 늘리거나 기업을 좀 하거나 좀 이런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항상 맨날 제안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지분을 팔 때 그때 그 상속세를 내는 것도 뭐 그쵸, 나쁘지 그쵸. 않죠. 예, 예. 그냥 매각할 때만 매각하기 예. 전에는 그냥 우선은 잠깐 유예시켜 주는 것만 해도 예. 지분이 뭐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우선은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만 해줘도 말씀하신 뭐 그런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예. 것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좀 예. 뭐랄까요? 뭐 부자 감세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항상 정치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야당이 주장한 거와 여당이 주장한 건데 여당이 주장한 거에서 되면은 될 확률이 높고 야당에서 주장한 거면 좀 될 확률이 낮겠죠. 예, 근데 이번 주장은 여당에서 한 겁니다. 여당에서 하니까. 예, 그러면 여당에서 하고 정권 초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면서 증시를 올리게 되고 그렇게 돈이 되면서 이제 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돈들이 요로 좀 쏠리라고 자꾸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상법 개정에서는 좀 충돌이 좀 나겠죠. 네. 아무래도 좀 갈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배당 분리 과세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반대는 안 할 거예요. 배당 분리 과세는 국민들만 반대하죠. 뭐 국민들도 그렇죠. 네, 국민들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네. 오케이 하고 있죠.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부동산과 조금 다른 게 네. 주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른 국민한테 피해는 안 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은 내가 사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샀자라면서 좀 불만 갖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반발이 부동산보다는 훨씬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뭐 지금 퇴직연금도 이제 뭐 물론 중간 정산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네. 있지만 아예 장기적으로 미국식으로 뭐 연금화를 해가지고
뭐 장기 투자하게 한다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국민들도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서 같이 예. 좀 수익을 쉐어하는 이런 구조로 짜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예전에 지방 부동산에서 노후로 그 대학교 앞에 원룸 하나 짓고 월세 받고 이런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인구수도 줄고 이제 대학생도 줄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노후에 가난해지는 노인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네.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달이 좀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해야 되는데 미국처럼 금융자산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뭐 미국 주식을 해도 좋고 한국 주식을 해도 좋은데 월배당 나오는 상품들을 좀 이제 해야 주가도 오르면서 배당금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유행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퇴직연금이 배당 ETF 관련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고 그게 될수록 계속 돈이 쏠리면서 그 돈이 다시 또 주식을 또 사주겠죠. 코스피 네. 주식도 사주고 주가는 계속 나날이 올라가는 마치 이제 401k 이후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한국 증시가 레벨업하는 단계에 올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200에 성공한다 그러면 다시는 3,000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없는 예, 그런 탄탄한 이게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주는 게 뭐 여러모로 좋죠. 예. 뭐 기업들도 좋아지고 뭐 당연히 뭐 벤처든 스타트업이든 뭐 다 좋아지는데 이게 국민 정서상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여당이 뭐 국회도 장악하고 있고 행정부도 완전 초기이기 때문에 예. 드라이브를 걸면 걸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상법 개정 뭐 분리과세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는 게 아까 저 PBR도 얘기하셨는데 예. 금융 관련된 뭐 그런 것들도 혜택을 보는 거죠. 증권사나 뭐 은행 이런 그쵸. 것도. 지금 은행, 증권사 무슨 고배당 우선 저 PBR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은행주, 증권주인데 네. 벌써 2배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 넘어갔나요? 지주사도 2배 올랐고 네. 알게 모르게 저라면은 그 셋 중에서 뭐 투자할 거냐라고 하면 네. 은행주, 증권주는 좀 배제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올랐다. 예, 우선은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비싸고 증권주 같은 경우는 시한폭탄이 하나 있어서 네.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나중에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지만 우선은 시한폭탄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2배 오른 거는 그렇게 투자하고 싶진 않다. 네.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모두 오르진 않았어요. 보시면 알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은 많이 올랐고 먼저 갔고. 알짜 계열사가 지금 딱히 뭔가 없는 히트 상품이 없는 지금 지주사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근데 걔네들을 배당을 시키게 된다던가 적대적 인수가 들어오면은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알짜 계열사를 가지지 못한 그룹들은 무슨 문제냐? 사업을 못한 거죠, 본인들이. 네. 이제 개선을 못한 거죠. 팔 거 팔고 알짜 산업들 하고 인수할 거 인수하고 매각할 걸 매각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슬림화한다던가 고수익으로만 재편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재편을 굉장히 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또 확 올라가고 하나그룹도 갭 재편 잘해가지고 그렇죠. 올라갔고 두산도 그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이제 그룹들한테 이런 부담을 지어주는 거죠. 개선해서 이익을 성장시켜라. 주가를 올려라. 그래서 아마 그런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안 오른 지주사들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거다. 그리고 오너들이 가진 지분이 별로 없는 경우 네. 30% 이하다. 그런 경우는 적대적 인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결국 이사회만 먹으면 되거든요. 네. 이 지분 많다고 장땡이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하는 사람이 임자인데 상법 개정이 되면은 지분율이 높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히려 그 회사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외국계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랑 그 소수 주주들이 이제 의견권 몰아주는 거랑 네. 뭐 국민연금이 여기 편들어 준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갑자기 회사의 오너가 바뀌어 버리는 수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51%뭐 이렇게 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예. 될지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알아서 방어를 하던가 아니면 정말 뺏기면서 넘어가던가 분쟁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고려아연대처럼 올라간다던가 네.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지주사 중에서 뭐 투자할 거 없나 막 이렇게 찾아보고 있겠죠. 그런 거 한번 언론 기사 나오면 이제 다 이제 다음번에 고려아연을 찾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코스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도 이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면은 네. 좀 못된 기업. 그러니까 이제 한번 주주의 가치 증대는 신경 안 쓰고 본인의 상속세 절감만 신경 쓰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기업들 지금 지분을 좀 찔끔찔끔 모아놨는데 네. 이제 나중에 한번 행동주의처럼 아. 이렇게 뭐 주주 배당 늘리고 회사 이렇게 하실 거냐 아니면은 유튜버가 이런 얘기하면은 엄청 세지겠는데. 그래서 맞죠? 이제 아. 대신 초대형 기업만 해야죠. 이제 작은 기업하면 제가 끌려갈 거고. 감옥 가나요? 예, 조단위 기업들 중에서 예, 좀 이렇게 좀 목소리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3%만 있으면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예. 하긴 그런 것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뭐 충분히 이제 법적으로 보호를 예. 받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예. 다만 그러면 말씀하신 그 투자는 상법 개정이 되는 거 보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할까요? 되기 전에 해야죠. 아 그래요? 예, 이제 저는 그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상법 개정이 되는데 디테일에 대해서
대해서는 좀 서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안에 세부 내용 중에서 누군가가 너무 수혜를 볼 수 있고 누군가가 너무 불리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룰이 공평해야지 이게 서로 합당하다 생각해야 최소한의 반대로 통과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뭐 금융 뭐 그쪽보다는 그래도 저 PBR주 중에서 이제 소위 못되게 그냥 자기 사욕을 차리고 있는 그 뭐 대주주 그런 회사를 노리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전반적인 어떤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생기면서 약간 새로운 주도주가 될 만한 뭐 그런 섹터나 이런 것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원전 요즘에 뭐 계속 뭐 올라가는데 원전은 어떻게 보세요? 원전은 길게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게 보면.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에너지 전쟁입니다. 지금 미국이 캐나다 뭐 52번째 주가 되라, 그린란드 내놔라 이런 것들이 지금 에너지 전쟁에서 바둑 두듯이 중국과 지금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태양광 시장이랑 풍력 시장, 뭐 전기차 시장 보면은 배터리 시장까지 보면 중국이 너무 많이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미래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산업들은 중국이 벌써 바둑 돌듯이 딱딱 둬서 지금 독점을 해버렸죠. 그럼 미국이 그걸 따라가게 되면은 밀려버려요. 네.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광 발전 단가가 제일 싸요. 미국에서 석유보다 싸요. 중국에서 하도 저렴하게 물건을 찍어내서 미국으로 넘기니까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태양광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 돌리는 게 어느 정도냐면 ESS를 설치하더라도 그게 더 싸요. 원자력은 또 옛날 노후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 원자력은 또 비용이 더 비싸요. 가스 발전도 유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태양광 풍력으로 다 쏠림 현상이 벌어지게 생긴 거죠. 너무 싸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에너지 주권을 석유 시대에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시대로 넘어가는데 에너지 주권을 중국에게 의존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중국이 미국에 목줄을 쥐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되니까 원전이라는 거를 내세운 거죠. 우리나라 원전 예전에 보면 21년도에 소형 원자로 지분을 삼성물산부터 시작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생각을 해봤던 게 대형 원전 시장도 굉장히 커지겠지만 소형 원전 시장이 굉장히 재밌을 거라 보거든요. 소형 원전은 모듈 하우스 시공처럼 이제 아파트 지을 때 보면 건설사가 가서 자재 다 불러서 거기서 뚝딱뚝딱 하는 게 이제 대형 원전 시장인 거고, 소형 원전은 미국에 전화해서 소형 원전 3개만 보내주세요. 그럼 배 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형 원전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 미국에 둘 수가 있어요. 미국 말을 안 들으면 소형 원전 수출 금지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전 에너지를 미국에서 사오지 못하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국에 목줄이 잡히는 거죠.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나라들 목줄을 중국이 줄 거냐 미국이 줄 거냐의 싸움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에너지 자원을 많이 확보한 그 국가들 뭐 그린란드라던가 이제 캐나다라던가 이런 거를 미국이 탐내는 이유는 거기들을 확보해야 에너지 전쟁에서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우라늄이 상당 부분이 캐나다에서 많이 채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캐나다도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이 뭐 일종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뭐 주권을 위해서 원전이라는 걸 택한다면 미국이 뭐 원전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시공이 됩니까? 생태계가 정말 많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참 세웅지마라는 게 미국도 원전 사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시공한 역사가 한 건인가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업계는 손가락 빨았다는 거죠. 40년 정도 횡보했다는 얘기는 아마 거의 살아남은 사업자 하더라도 노동자가 30대였던 노동자 70대가 돼 있다는 얘기인데 기술직이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거의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원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5군데가 있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 문제는 중국한테 원전 시공을 맡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러시아한테도 못 맡기겠죠. 졸지에 가성비 좋은 두 나라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프랑스한테 맡기거나 미국한테 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생태계가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는 매우 비싸고 느리고 프랑스 원전 컴플레인이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싸고 빠르고 시공 생태계가 아직 망가지지 않은 한국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국가가 거의 독점적이지 않겠는가. 저번에 이제 변압기회사라던가 뭐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 10배씩 올랐는데 우리나라 원전 부품주 뭐 이런 회사들도 지금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지금 3배씩 올랐어요, 주식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접근할 때라고 저 보기 좀 그렇고, 뭐 좀 조정이 좀 크게 오는 때, 뭐 저번에 4월처럼 한번 빡 오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때 사는 게 어떨까. 그 원전은 지금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돼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분명히 실적은 찍힐 거니까 한번 조정받을 때 사자. 아니면은 원전주 중에서 의외로 안 오른 게 일본에 좀 있어요. 일본도 원전 기술력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미국의 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을 좀 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원자는 엄청 오르고 미국의 소형 원자로 주식도 엄청 올랐는데 약간 좀 그 광풍이 두 나라만 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몰라요 지금 소식을. 그래서 네. 지금 아직 덜 오른 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원전도 어쨌든 그 주권과 어떤 뭐 중국 간의 어떤 분쟁을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반사이익을 얻는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예. 그러면은 조선도 똑같은 개념 아니었나요? 똑같은 조선도 개념이죠. 미국이 예. 지금 뭐 실질적인 기술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쵸. 그 생산도 안 되고 일본 아니면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조선 쪽은 지금 똑같이 좀 조금 부담스러울까요? 신규 진입하긴 다 부담스럽죠. 뭐 방산도 그렇고 뭐 변압기도 그렇고 이미 다 많이 올랐으니까 우리가 네.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이미 많이 오른 거를 따라서 하는 전략은 항상 이제 의리되는 상태에 투자입니다. 네. 그런 걸 보지 말고 이 패턴으로 봤을 때 방산도 이렇게 되네? 조선도 이렇게 되네? 그런 다음에 원전까지 이렇게 됐네? 그러면 다음번은 뭘까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겠어요. 이 공식 그대로 가야죠.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알았어도 저 옛날부터 얘기 많이 했는데도 네. 안 올랐어요 주가가. 네. 그러다가 한참 뒤에나 터져요. 조선주도 저희 주식 스승님이 20년도부터 나와가지고 저한테는 17년도부터 살아있었지만 21년도부터 나와가지고 계속 조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주가는 안 오르네요. 이제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갑자기 오르잖아요. 네.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못 버텨요 사람들이. 다 털어져 나가요. 그렇죠. 그 오르는 초입일 때 말을 해주길 원하지만 그 타이밍에 그때 딱 말해줘서 딱 사는 게 진짜 쉽진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예. 거꾸로. 예. 그럼 방향 자체는 그러면은 이제 방산이나 조선 쪽은 많이 올랐으니까 예.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이제 슬슬 정리하고 나와야 될 시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요. 조금 더 간다. 길게는 갈 것 같아요. 근데 길게는 가는데 먹을 범위는 많지는 않을 많지 수 있어요. 않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보면은 이제 초반에 엄청나게 오르고 네. 그 뒤부터는 이제 그냥 성장률 따라 쭉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정을 좀 세게 줄 때 예전에 아이폰 주식 애플도 2015년에 $30였다가 2016년 초쯤에 $20까지 떨어집니다. 30% 조정이 왔었어요. 차이나 쇼크 때. 워렌 버핏이 그때 샀어요. 네. $20 때. 그러니까 지금 주가로 치면 한 10배 먹은 거죠. 음. 예,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고 장기간 가는 주식이라 하더라도 비쌀 때 사지 말고 한 번씩 그 단기 조정을 줄 때 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좀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이 좀 침체를 노릴 수도 있고 관세 때문에 뭐 쇼크 다시 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유에서 날 수도 모르겠지만 이런 주식들을 장기 투자라 생각하고 사는 전략은 괜찮다. 예, 근데 지금 그냥 덥석 무는 건 항상 반대다. 이게 부동산하고 달라서 부동산은 좀 올라버리면 아예 사지를 못하지만 네. 주식은 어차피 뭐 지분율 가지고 사는 거니까 내가 뭐 오르냐 내리냐만 보면 되는 거지 살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예. 그러니까 타이밍 봐서 사자 예. 이런 얘기 해주신 예. 것 같은데 원전주도 예. 뭐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이 시공 능력으로 건설을 하는 건설주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원자력 그 뭐 부품이랄까요, 원자력 그 설계랄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소위 말하는 진짜 원전주가 있고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둘 다 좋게 봐요. 근데 이제 아마 건설주들은 소형 원자로 시공 들어갈 때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우디가 에너지로 치면은 이제 에너지로 먹고 살던 국가잖아요. 네. 석유 팔아서 먹던 국가인데 과거와 다르게 미국이 석유가 많이 나면서 이제 사우디의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기들도 아는 거죠. 에너지 전환을 못하면 죽는다. 근데 뭐로 전환할 거냐? 수소라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네. 자기들이 전력을 싸게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다시 되파는 수소를 팔던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팔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소형 원자로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 봐요. 지금 수소 같은 경우도 그린 수소를 뽑으려면 수전해로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전기가 들어가거든요. 태양광으로 지금 채웠는데 태양광으로는 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안 되니까 네. 결국 밸런스를 소형 원자로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대형 건설사들이 소형 원자로 주식 지분 투자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아마 이제 그런 건설 시공이나 들어갔을 때 턴키로 소형 원자로까지 집어넣는 시공을 세팅해서 맞추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은 이제 중동에 건설 좀 할 줄 아는 소형 원자로 지분 있는 우리나라 건설사 한 4개 정도 있거든요. 네. 예, 거기가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시총 낮은 애들 많아요. PBR 낮은 애들도 많고. 네. 예, 그거 재밌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예. 지금 그 교집합이 있네요, 좀. 그쵸, 그쪽은. 그쵸. 원전 부품주는 항상 좋은데 문제는 이미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부품주 말고 일본계라던가 이제 좀 그런 쪽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예. 그러면 아직 안 올랐는데 네. 유망한 섹터가 있나요, 혹시? 2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다음번인데 이렇게 전쟁이 붙으면 바이오 쪽에서도 한번 바이오. 대판 싸움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제약이나 이런 바이오의 의존을 중국에 하고 있다. 최저가로 약을 생산하는 거의 장점 때문에 중국에서
의약품 제조 위탁을 많이 맡겼었는데 만약에 안 거기에 만들면 어떡하냐. 예,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전쟁 나면 이제 치료약부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에 수출 안 합니다. 문 닫아버리면 이제 약 없이 싸워야 되잖아요. 난리가 나겠죠. 이거에 대한 문제들도 좀 갈라서 밸류체인도 갈릴 거거든요. 바이오 네. 밸류체인도.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이제 그런 건데 좀 있으면 세계 1위 규모 캐파까지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 보면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위탁 생산하려고 지금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땐 대기업들도 다 분석했을 때 이 시장이 앞으로 나날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정이 반도체 공정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네. 반도체를 최정점까지 찍은 민족이 한국이잖아요. 그럼 바이오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 공식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소부장들이 있어요. 중국이나 미국에 있었던 건데 이제 한국에서 이런 생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옛날에 그 보톡스 사태 때처럼 국산화 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아직까지. 보톡스가 전 세계에서 5개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럽니다. 아 우리나라 보톡스 누가 쓰냐 어떻게 신뢰하냐 하지만 값이 싸잖아요. 네. 성능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율이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메디톡스라는 주가가 2010년에 10,000원이었었는데 2017년에 88만 원까지 갑니다. 네. 지금은 보톡스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죠. 오히려 거꾸로. 피부과 의료기기처럼.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의료 쪽 관련된 위탁 생산 관련된 소부장들이 오히려 이 시장을 먹고 국내 내수해서 인정받고 캐파가 커지면서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이 조금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오요. 예, 바이오. 아니면 그 삼성바이오 로직스 장기로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근데 거기도 좀 오르고 약간 뭐 조정받고 다시 조정받아서 이러고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성장 속도 대비 PER이 많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지금 프리미엄이 한 2년치 붙었거든요. 2, 3년치. 2, 3년치는 지나고 나면은 그 가격이 이제 정상화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셀트리온 같은 회사도 괜찮아요. 뭐 사람들 호불호가 되게 심한 회사라서 저도 뭐 셀트리온 하면 옛날에는 되게 불호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는데 네. 지금은 그 회사의 실적이 많이 늘어났고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파이프 라인들이 인정받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리스크가 있는 하이 리스크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실적주, 가치주로 많이 내려온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네. 보고 있고 마지막 섹터는 식품주. 식품이요. 예. 고금리 고물가가 되면은 필수 소비재 위주로 많이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식품들은 퀄리티도 좋으면서 컨텐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인기 많이 띄우면서도 건강식으로 많이 인정을 받아요. 외국에서.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식품주들 지금 PER이 6배 안 되는 게 널려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나날이 성장하는데 대중의 관심이 없어서 맨날 무시받아요. 네. 대신 식품주가 크게 오르는 전제 조건 3가지가 첫 번째가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다. 일때 대장주가 엄청나게 올라서 사람들이 식품주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 삼양식품이 1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올라갔죠. 네. 13배 올랐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고 곡물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데 지금 환율 떨어지고 있고 곡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식품 기업들 마진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출이라는 성장 동력까지 지금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 수출 시장을 뿜어낼 수 있는 우리나라 식품주들이 꽤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만두 세계 1위가 CJ 제일제당, 미국에서 냉동 피자 1위까지 됐을 거예요. 슈안스 가지고 CJ 제일제당이. 우리나라 세계 두부 1위가 풀무원. 네, 그런 식으로 뭐 참치하면 동원 뭐 이런 네. 식으로 여러 식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근데 주도주가 좀 불확실할 때 그때 되는 거예요? 이제 반도체나 뭐 이런 애들이 없을 때. 아. 이제 지금은 원화 스테이블로 잔뜩 쏠려 있고 네. 지금 뭔가 시장에서 거의 답지를 찍어줬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그렇죠. 유동성이 쏠려 있는 상태인데 유동성이 갈 때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 필수 소비재에서 성장주를 찾던가 아니면 바이오 같이 에라 모르겠다 긁어라 복권주 이런 거 네. 있잖아요. 예, 그런 데로 쏠리더라고요. 그냥 다른데 좀 간 다음에 뭐 남은 거 없나 할 때 식품주 쪽을 좀 볼 수도 있겠다. 예, 근데 지금 분위기는 식품주는 베이스들은 갖췄어요. 예. 그러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뭐 스테이블 관련된 주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올랐다 약간 조정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솔직히 주식은 모르겠어요. 주가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주가는 뭐 지금 법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정책도 아닐 텐데 기대감만으로 빡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지 않을까요? 스테이블 코인? 하긴 할 겁니다. 네. 근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용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코인 시장을 거래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할 거고 네. 실생활에 돌리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투자용이 아니라 실생활용이잖아요. 페이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전자결제주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쪽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관련주들은 여기로 지금 계속 올랐어요. 네. 오히려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 시장 투자라고 만든 거라서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 있는 코인들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그러면서 코인 관련된 주식주들이요. 진짜 직접 코인에 관련된 회사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페이 같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다 하더라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로 카페에서 계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좀 보면 그냥 삼성페이, 뭐 애플페이 아니면 신용카드 그냥 내서 쓰는 게 편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커피 먹은 거 결제하는 게 과연 소비자한테 이득이 없어요. 신용카드로 2,000원 나오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2,000원 쓰나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그거 쓰면은 적립해준다라고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그래도 또 귀찮아서 또 잘 안 써요. 이미 벌써 그것도 안 되는 시장에서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까지 또 한다라는 걸까? 스테이블 코인의 실물 결제 능력은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보완을 해주지 않는 한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엔 어렵겠지만 1, 2년 뒤에 그 국민 지원금 나올 때 지원금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냥 직접 꽂아준다. 네. 그렇게 되면 쓰겠죠. 이번에 예전에 그 지역화폐 카드인가 그 전통시장 그랬잖아요. 그때 한창 지원금 줄 때는 썼는데 또 막상 또 사람들도 잘 안 쓰잖아요. 그런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그럼 혹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그냥 떠오르는 건데 엔터주, 뭐 아이돌 이런 곳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인을 이렇게 사게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네.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들을 더 나올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 우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2로 또 새로운 정책 넣어주고 하면서 그냥 저는 거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게 해준다던가 네. 코인 안에서 아니면은 이거를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맡길 수 있는 스테이킹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디파이 아니면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해준다던가 네. 이제 코인계에서 은행처럼 예금, 이자, 투자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이 거래량을 돌 수 있게 만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아직은 좀 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장은 예. 뭐 지금 만드냐 마냐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은 약간 순수한 기대감 정도로만 가는 거다. 뭐 뭔가 좀 실현되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애매하다. 뭐 주식들이 오르긴 올랐는데 네.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뭐 저거겠지 하고 이제 가는 것 같다. 옛날 메타버스 할 때 보면은 메타버스의 개념이 뭐냐도 정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래픽 기술이 있으니까 얘가 메타버스 관련주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가지고 플랫폼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회사들이 아니라 엉뚱한 회사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 지금 네. 좀 약간 테마주 느낌이 많이 납니다. 아직까지는 예. 이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전인구 경제연구소의 전인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돈도 풀리고 좀 막 전반적으로 막 재정을 써가지고 예. 뭐 시장에 돈도 갖다 넣고 뭐 지금 실물 자산도 막 올라가고 하는 뭐 금리도 내려가고 하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 돈 풀리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잘못하면 예. 이 격차가 막 벌어진단 말이죠. 뭐 나는 뭐 조금 벌지만 뭐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벌어버리면 난 예.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니까 예. 이럴 때일수록 좀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돈이 있는 자산가들은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맞는 거 어떤 게 맞는 건지 이런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꼭 부자들이라고 좋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예, 부자분들도 많은 실수들을 하는데 네. 의외로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코인. 네, 정말 코인 극혐하시던 분들이 네. 갑자기 나 코인 좀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코인 투자하지 말라 해놓고 네. 갑자기 나 코인 좀 하려 하는데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딱 돌아가는 판을 보는 거죠. 네. 돌아가는 판이 코인 시장이 가겠구나. 뭐 트럼프가 미국에서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코인 인정하고 연준에서도 이번에 그 모기지 대출할 때 네, 담보로 잡아준다는 네, 얘기예요? 이 자산 가치의 코인 자산도 담보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잖아요. 양지하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음지에서 양지하로 올라오고 개인이
그냥 개개인이 투자하던 시장에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됐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고 중앙은행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1번이고 두 번째는 해외로 이민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나라 사람들의 공통점이 미국 사람들도 미국이 불안하다. 한국 사람도 한국이 불안하다. 네. 중국 사람도 중국이 불안하다. 그 어디로 돈을 가겠대요, 계속. 근데 서로 자기 나라는 다 디스를 해요. 네. 그 돈이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제일 그래서 지금 손꼽히는 두 군데가 싱가포르랑 두바이. 네. 여기가 이제 세금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나라로 계속 돈이 쏠리고 있는 세금도 모습들이 없고 있더라. 당장 뭐 전쟁에 막 휩싸일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예. 그런 느낌? 그래서 저도 좀 생각한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갈 곳 없는 그 부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영주권도 받을 수 있고 네. 돈을 많이 예치하게 해서 그 돈으로 뭐 고용을 늘리든 뭐 하든 해결할 수 있다면은 싱가포르, 두바이처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데가 부산이었으면 싶어요. 네, 딱 부산. 네. 예, 뭐 코인 자유구역. 네. 그러니까 뭐 영주권도 주고 아예 그냥 다 막 예. 연세로 가고 두바이처럼 가는 네, 거죠. 진짜 알아보니까 그 뭐 이더리움 같은 그런 좀 코인 큰 부자들 있잖아요. 네. 어디서 하나 보니까 싱가포르에 참 많이 있더라고요. 싱가포르, 두바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좀 오면 어떻게 할까? 그 자산이 계속 유입돼야지 거기서 뭐가 벌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미국 주식 쪽도 이제 많이 갔었다가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산을 안 팝니다 생각보다. 네. 예, 가지고 있는 거 버텼더니 드디어 이제 빚을 보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크게 막 바뀐 건 아니지만 좀 신흥 자산에 예. 생각보다 좀 관심들이 좀 늘어났다. 근데 신흥 자산이어도 자산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블루칩들 최고 우량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 아무래도 뭐 수익률을 뭐 따지기보다는 뭐 안전하게 가는 걸 또 원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고 하면 네. 결국에 불안한 건 다시 또 뭐 물가 상승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도 좀 예측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돈을 풀면 물가 이건 어떻게 연동된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물가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재밌는 현상인데 M2 증가량은 연 4, 5%였는데 네. 실제로 물가 상승률 상품 물가 상승률이죠. 상품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벌어진 거냐?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것만 우리나라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중국산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산 그 저가 물건을 통해서 상품은 디플레이션을 만들고 돈은 계속 풀어서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잘 안 늘려주려면 상품 물가를 안정시키면 돼요. 그럼 임금 인상률이 적게 나올 테니까. 자산가들이라던가 좀 투자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 속도는 그거보다 뭐 3배 속도로 올라갔던 거죠. 네. 앞으로 그러면 돈을 더 푼대요. M2를 더 푼대요. 근데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침체로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상품 가격은 또 잘 안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또 맞이하겠죠. 네. 아마 뭐 터키까지 얘기하면 너무 좀 과격한 얘기일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서 터키 상황이 한 중간 정도쯤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빈익빈 부익부가 더 벌어지는 몇 년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금리를 엄청나게 급등시켰던 게 고작 2, 3년 전인데 네. 그런 일들이 또 반복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만약에 상품 물가가 별로 안 오르면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부동산 뭐 물가는 안 오르는데 부동산만 올라요. 그럼 부동산 네. 규제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근데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돈이 계속 안에 많이 풀리게 되면은 자산 인플레이션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뒤에 상품 인플레이션으로 전이가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죠. 근데 이미 그 전에 벌써 좀 많이 오른 것들이 나오면서 더 괴로워지죠. 상품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이 괴로워지고 자산 인플레가 오르면 서민들은 괴로워지고 부자들은 웃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몇 년 사이에 또 간극이 벌어지는 21년도의 재림.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돈이 아예 없는 분들은 근로소득 가지고만 해야 되는데 이 실물 물가도 막 올라가고 근로소득은 안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나라들이 이미 있잖아요. 터키, 베네수엘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꼴 안 나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돈을 최대한 안 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가를 최대한 안 올리면서도 돈을 푸는 방식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산에 돈을 보내는 식으로. 예,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서민들 모르는 거죠. 아차하는 순간 보니까 집값이 왜 이렇게 올라 있어? 네. 뭐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물가가 안 올라 체감을 못했던 거예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으로 돈을 보내고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보내고 코인으로 돈 보내서 우선 당장은 뭐 부동산을 좀 덜 누른다고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렇게 돈 벌면 또 집 사러 오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최근에도 들은 얘기인데 언제였죠? 한 저번 주였나? 예.
갑자기 그 연락이 안 오던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집을 좀 사고 싶다는 거죠. 왜 그래요? 오, 그랬더니 벌었다. 주식으로 아, 최근에 그렇네. 에너빌리티 쪽 이런 쪽에 해가지고 예. 돈 좀 만졌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좀 살라고 그래. 형 그만큼 다 올랐어. 내가 그랬거든요. 주식 오른 만큼 집값 다 올랐다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되잖아요. 예. 결국에 이 투자의 본질로 약간 돌아가면 예. 이 실물 자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돈은 마지막은. 부동산 가죠. 코인 부자들 결국 뭐 했습니까? 건물 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 자산만 가지고 물론 뭐 네. 이제 뭐 일론 머스크나 이렇게 뭐 회사를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냥 투자자로 계속 하더라도 결국엔 실물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저는 부동산도 굉장히 친화적인 사람인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주식을 100억 들고 있거나 200억 들고 있거나 남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재산 액수 말하는 걸 굉장히 극혐합니다. 네. 되게 뭐라 해야 될까? 공격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안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은근하게 보여주길 원해요. 차로 보여준다던가 네. 나 재산 말한 적 없어 근데 차가 부가티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뭐 재산을 말한 적 없는데 내 집은 압구정 현대사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신의 그 주소지라던가 이 집으로 표현하고 싶어 해요. 네. 주식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코인으로도 표현할 방법이 왜냐하면 주식이나 코인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어우 땡큐 이러면서 데려가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뭔가 은근히 자랑할 수 있으면서도 좋은 약간 상징성이라는 게 존재해서 네. 아무리 그 강남 사지 말라고 규제를 해도 그거에 대한 편의성, 교육에 대한 뭐 학군성, 뭐 자랑할 수 있는 상징성, 여러모로 투자성까지 다 갖춰가지고 이 수요를 막긴 어려울 거라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게 옛날부터 결국에 진짜 부자들은 미술품하고 금하고 뭐 땅을 산다 뭐 이런 네, 얘기 있어요. 네. 집도 아니고 땅을 산다. 네. 왜냐면 그거는 뭐 가장 확실한 실물 자산이니까 뭐 어떤 제한된 수량이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투자라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부자들은 할 수 있는데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금융자산 쪽에다가 우선은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보세요? 지금은 어쨌든 자산이 이거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종잣돈이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 종잣돈을 이번 때 조금 먹어야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3배씩 3번 잡으면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번 기회 때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낼 확률은 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10배는 어려울 거고 네. 한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자산을 잘 찾아서 만든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비슷한 기회가 올 거예요. 21년도나 지금 같은 시기가 또 올 거예요. 그때 또 투자가 잘 돼서 3배가 3배가 되고 3배가 되면은 27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한 스푼에 다 뜰 생각하지 말고 3천만 원인 사람은 1억 만들어야겠다 생각하면 되고 1억인 사람은 이번에 한 3억 정도만 생각해 보자.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큰 부자 되는 거는 결국에 변동성이 크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 주식이나 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이제 코인은 어찌 보면 가치 판단이 참 어렵지만 예. 주식은 그래도 가치 판단이라는 개념이 그래도 적용이 되니 이렇게 한번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오는 시장에서 돈을 한번 벌어보는 거는 맞는 것 같거든요. 돈이 흐르는 길목에서 지키고 있는 전략의 장점은 뭐냐면 그 주식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손실이 안 나요. 네. 그런 투자를 해야죠. 이미 오른 거 따라잡으면 안 되겠죠. 근데 주식하는 분들 치고 예.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개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이 좋아도 결국에 잠깐은 내가 계좌가 막 좋다가 결국에 막 1년 뒤에 돈 많이 벌었으면 다 까먹었다고. 안 파니까. 안 파니까. 예. 뭘 잘해야 되나? 이런 판에서는 도대체 뭐 어떤 마인드로 잘 해야 되나? 뭘 잘해야 되나? 잘 빠져나와야죠. 빠져나오는 걸 잘해야 네, 된다. 그러니까 제 주식 빠져나올 때 노하우 하나 말씀드리면 네. 아까 말한 정크 자산들이 오르기 시작한다. 지금 정크 자산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정크 자산이라고 하면은 막 물이 오른다던가 뭐 와인 오르고 막 뭐 갑자기 막 김치 코인 오르고 막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건 이제 이상 신호고 네. 카페나 식당이나 뭐 하루에 이렇게 뭐 외부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이런데 하루에 3번 정도 그 얘기를 들었다. 오늘 내가 하루 3번 코인 얘기를 들었다. 네. 아니면 3번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를 들었다. 네. 3번 정도 엔비디아 얘기 들었다. 네. 그러면 팔고 나올 때인 거예요. 제가 다니는 동선이 바뀔 리 없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원리는 내가 비싸게 샀어도 다음 호구가 더 비싸게 사주면 돼요. 네. 근데 그 다음 호구가 더 이상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아무리 이 회사가 좋든 어떻든 간에 비싸게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돈이 들어오는 속도가 한계가 있겠죠. 네. 돈이 들어오는 유입 속도는 떨어지고 매도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주가는 꼬꾸라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차트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그 원리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 직전이 과열 상태. 과열 상태를 잘 체크하고 나와야 돼요. 한국 주식은 뾰족해요. 이제 그러면 지금 3,100 정도 하는 지금은 과열은 아닌 건가요? 과열이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아직은 아니에요. 주변에서 얘기가 안 들려요. 잘. 네.
저 한 번 들었어요. 네, 하루에 3번 들어요. 한 분이요. 이제 그 제육볶음 먹는 집에서 그 주식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왜 원전주를 사야 되는지 그 주식 강의를 예. 하시는데 한 번 정도 들었어요. 예. 아직은 아니군요. 그게 3번 하고 이제 예를 네. 들어서 또 하나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있을 때 체크하기 좋은 게 이게 배달 알바 하시는 네.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걸 잘 보면 만약 주식을 돼요. 하고 있다. 그분들이 내가 그분들을 뭐 일주일 동안 10번 만났는데 10명 중에 7명이 코인 차트를 키고 있더라. 이게 끝물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예,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 이렇게 막 낑겨 있잖아요. 네. 죄다 보니까 비트 키고 있네. 어유 뭐야 이러면 이제 그런 나와야죠. 인간 지표도 좀 중요하다. 그거 되게 정확합니다. 신기하게. 예. 근데 그 인간 지표만으로 한다는 게 어찌 보면 또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잘 판단하는 게 어떤 뭐 본인의 수익률을 정해서 이렇게 이 정도 먹었으면 나 나가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또 필요할까요? 호재의 크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재가 일주일짜리들이 있고요. 네. 한 1년, 한 달 정도 되는 게 있고 1년 이상인 게 있어요. 엔비디아 AI 호재는 거의 3년 같습니다. 그 네. 이유는 실적을 받쳐주면서 올라가요. 호재가. 그런 경우는 장기간 올라가요. 방산주, 조선주, 원전주 실적을 받아가면서 올라갑니다. 네. 당연히 이제 롱텀의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메타버스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적 없이 그냥 거품만 빡 올랐다 내려가요. 이런 경우는 몰락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실적 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매도 때리고 나가자. 근데 이거는 실적을 받쳐가면서 간다. 그러면은 남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조금씩 버텨가면서 가자. 전략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뭐 코스피가 지금 하도 인기니까 코스피 쪽에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받쳐줄 만한 거는 원전주라고 보시는 건가요? 원전주는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개념이고요. 네. 이제 방산주는 이미 벌써 실적이 벌써 많이 보여줬고 전력주도 많이 보여줬고 조선주도 보여주고 있는 중이고 아니면 뭐 증권 이런 쪽이 이제 앞으로 실적을 좀 보여줄까요? 좀 닥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수수료, 그러니까 수익이 내야 되는데 네.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예상치만큼 엄청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이 주가 폭발하는 것만큼 예, 그렇게 왜냐하면 나오진 않을 거다. 증권주는 시한폭탄 하나를 달고 있어서 걔가 언제 터지냐에 따라 실적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안에서 유의미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장기 롱텀 상승을 한다는 그러면서 게 안 뭐가 오르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아직 오르지 않았으면서 실적은 계속 올라가면서 PER은 6배 이하고 PBR 1 안 되고 아까 말한 식품주 중에서도 네, 있고. 배당 수익률 3%씩 찍어주고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데- 찾아보자. 근데 이렇게 말해도 안 사요. 왜냐하면 안 오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투자에서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중이 문제인 거예요. 네. 오르면 사요. 네. 아무리 좋아도 안 오르면 안 믿고 안 사요. 그러니까 확실히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살려고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 좀 걸어놔요. 좀 걸어놓고 그 본인의 보유 종목에 조금이라도 들고 있으면 체크가 돼요. 낚시 네. 찌찌 걸어놓듯이 그런 상태에서 좀 투자하다 보면은 뭔가 갑자기 딱 치솟는 우리 장대 양봉 같은 게 딱 보여요. 네.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면은 바로 체크됐잖아요. 판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이때 추가 매수를 막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주가가 팍 올라가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난 기다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런 전략도 괜찮아요. 그러면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선주도 뭐 좋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아예 안 샀거든요. 예.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막 횡보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뭐 예. 그런 섹터가 지금 어떤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바이오? 바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바이오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도주 중으로 볼만한 게 중국 리스크 배제하고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 주식들, 기존 수출 주력주들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관세 전쟁이 날지 안 날지를 모르겠어요.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글로벌 침체가 가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출 주력 업종들은 많이 박살날 겁니다. 그런 애들 말고 경기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는 게 식품이랑 바이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경기가 호황이어도 호재 따라가고 불황이어도 호재 따라가고 좀 독립적인 변수라서 얘네들 두 개 얘기 드렸던 거예요. 예전에 그 저희 채널 나오셔가지고 인도 쪽에 뭐 조금씩 뭐 투자하고 있다고 하신 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머징 마켓에 막 유동성 풀리고 하면은 뭐 중국과 미국이 막 분쟁한다 그러면 인도가 상대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저는 이번에 당장은 모르겠지만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인도 부자가 중국 부자를 앞지를 거라 봐요. 이제 인구도 더 역전했고 네. 예전에. 그래서 좋은 주식 하나 있습니다. 네. LVMH라던가 네. 캐링이라고 프랑스 주식인데 네. 루이비통 주식, 구찌 주식이에요. 네. 구찌 주식도 왜냐면 7배 올랐어요. 중국 때문에. 중국 부자들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터지면서 주가가 100유로에서 700유로까지 치솟다가 이번에 중국 경기가 박살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지금 다음 신흥국 부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졸부 국가가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인도라는 나라가 지금 부자가 엄청 많이 느껴진 게 캐나다를 갔는데 예전엔 중국인이 거의 차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인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미국 가도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본사 가면 중국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인도 그렇죠. 사람도 하나의 이제 그 파벌이 이제 형성이 됐을 정도로 엄청 커졌어요. 네. 인도 부자들이 미국에 많이 유입되고 있고 우리 취업 비자 그 이민권 바뀔 때 보면은 75%가 인도인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진출하고 부자도 계속 나오고 인도 내에서도 큰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그러면 나중에 이 명품 시장이 중국을 타겟팅할 게 아니라 이제 인도로 타겟팅이 바뀌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그 디자인 풍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매출이 치솟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품의 디자인부터 바뀌면서 매출도 다시 성장 동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명품주가 지금 또 쌀 때라서 네. 에르메스 빼고는 다 싸거든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에르메스는 안 되나요? 에르메스는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안 떨어졌어요 주가가 이번 침체에도. 결국에는 얘가 버티는군요. 오아시스의 물이 계속 네. 말라가면은 마지막에 죽는 건 사자겠죠. 네. 네, 나머지 동물들은 사자가 무서워서 못 먹다가 죽는 거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사자가 먹고 죽겠죠. 그래서 에르메스는 지금까지 살아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주도 어찌 보면 인도 수혜주로 볼 수도 있다. 좀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면 인도 시장 자체는요. 그 자체에 뭐 지수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괜찮을까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너무 저번에 많이 말씀드렸을 때 대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은 제가 좀 그거 뺐고 인도라는 나라, 그러니까 그 신흥국들의 단점은 뭐냐면 회계 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분식 회계가 너무 많아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터져요 인도가. 근데 주가가 그렇게 오른 상태에서 버블이 나면은 그런 나라들 특징이 시총 상위주들이 죄다 은행주인데 얘네들이 부정회계라던가 부실대출 이런 문제가 터지면서 그 지수가 우르르 무너져요.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네. 이제 한 번쯤 또 터질 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들은 워낙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예. 막 여기도 똑같이 추격 매수하지 말고 예. 한번 좀 빠졌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지금 또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노후 대비 겸 뭐 투자도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최근에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다 보니 그리고 그 지수 투자도 충분한 성과가 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배당주 뭐 ETF 이런 것들 섞어서 그냥 뭐 매달 꾸준히 사는 거 있잖아요. 네. 미국 주식에 올인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아직 지금 국장이 뭐 뜬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나는 미국이 훨씬 좋아하시면서 계속 그 적립식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런 투자는 뭐 좋다고 보세요? 대신에 절대 멈추시면 안 되죠. 절대 멈추지 않는 이제 걸로. 뭐 그런 말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나는 꾸준히 할 거야 하는데 신기하게도 꼭 시작을 제일 비쌀 때 시작하세요. 네. 남들이 성공한 거 보고. 가치주를 하든 뭐 하든 꼭 증시 고점 정점에서 꼭 시작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물리고 시작하고 계속 넣을 때마다 계속 손실률이 커져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나는 꾸준히 할 거야라고 하지만 1년 뒤에 도저히 손실을 못 견디겠어 하면서 그때다 또 팔아보셔요. 그러니까 네. 저점에 또 기가 막히게 팔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올라가요. 고점에 또 뭐 할 거야. 그냥 할 거면은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정말 꾸준히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죽을 때까지 한다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미국 주식이 뭐 고가권에 있는 거는 맞지 않나요? 이게? 싼 게 없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적립식 투자를 한다는 게 저는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작 타이밍이 좀 중요하니까 예. 저는 거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투자는 좀 바닥일 때 아니면 상승 초입일 때 들어가는 게 네.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중에 좀 하락 사이클 만나서 꺾인다 하더라도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나가서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쁘진 않은데 좀 소액으로 하셔라. 할 거면은 아예 뭐 한 20년, 30년 진짜 장기적으로 꾸준히 그냥 예. 남들 다 떠나도 나 내 혼자 월급만큼 계속 그대로 넣고. 넣겠다 이런 식으로. 예. 물론 막 계속 빠지면서도 막 계속 넣는 거죠. 예, 근데 어떻게든. 그렇게 배포 큰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맞아요. 사실 뭐 처음 뭐 몇백은 넣을 수 있지만 뭐 몇천 몇억인데 계속 손해를 보는데 거기 물을 탄다? 한 달마다 손실이 100만 원씩 나면은 계속 넣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쉽지 않죠. 예, 아마 메꾸는 수준밖에 안 될 건데 예,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조언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작할 때도 어떤 타이밍인지가 또 중요하다. 네, 그럼 이렇게 전인구 소장님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지금 막 떠오르는 곳도 있고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이걸 사는 게 맞아? 근데 또 더 올라갈까봐 또 조급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이게 뭐 부동산, 코인, 뭐 주식할 것 없이 뭐 다양하게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지금 돈은 시장에 많이 풀릴 것이다.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네. 이 안에서 어쨌든 잘 골라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확실하게 가난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눈 거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